지난 20일은 올해로 43회째를 맞은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장애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목소리가 지역 곳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경기 지역 한부모 가정 4세대 중 1세대는 아빠가 아이를 키우는 부자 가정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모자 가정 위주인 한부모 지원 정책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지역 학교 급식 종사자 10명 중 3명이 폐질환 의심 소견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에선 폐암 의심 소견이 나오는 등 건강 상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경기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지난 20일은 올해로 43회째를 맞은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장애인 복지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이야기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게 사실인데요. 오늘은 지역 곳곳에서 터져나온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용인에선 이동권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장애인들이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현장에 김유승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 1시간여 만에 도착한 버스에 겨우 탑니다. 휠체어를 타고 오를 수 있는 저상버스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시내버스, 마을버스, 광역버스, 저속버스로 교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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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정류장에 모인 장애인들은 이동권을 보장하라는 팻말을 내걸었습니다. 정류장으로 들어오는 버스엔 차별버스 아웃이라는 스티커도 붙였습니다. 규모에 맞게 용인시가 정말 장애인 정책을 지금 하고 있는가? 이런 거는 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일단은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이동권이 안 되다 보니까 나머지 문제들은 마찬가지로 이동권이 해결을 안 된 만큼 그 이상으로 접근하기가 힘들고 권리를 행사하는 게 힘들다는 거죠. 용인에서 현재 운행 중인 저상버스는 모두 114대, 전체 버스의 11% 수준에 불과합니다. 마을버스는 저상버스가 한 대도 없는 상황입니다. 용인 장애인연대는 10수년째 이동권을 외치고 있지만 여전히 대중교통 이용이 쉽지 않은 현실이라며 지자체에 관심을 요구했습니다. 버스도 한번 타기 위해서는 시간을 일부러 맞춰서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용하기가 너무 불편하다. 버스를 이용해서 다닐 수 있다면 그나마 그래도 장애인들의 삶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장애인연대는 이동권과 함께 교육, 문화예술 권리 향상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도 요구했습니다. BTV 뉴스 김효수입니다. 한편 도의회에선 거주시설에서 살고 있는 장애인 지원을 위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경기 지역에선 6천 명에 달하는 장애인이 거주시설에서 살고 있는데요. 이중 취업을 해 거주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례는 연간 1건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장애인들이 시설을 떠나 지역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일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내의 장애인 생활시설은 모두 316곳, 서울보다 50개 이상 많고 거주자 수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5,700여 명에 달합니다. 18세 이상인 지적 장애인과 중증 장애인이 각각 40%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거주자의 7% 정도, 400명 가까운 퇴소자가 있긴 하지만 연고자에게 가는 비율은 3명 중 1명 정도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다른 시설로 옮기는 경우가 32%, 사망으로 인한 퇴소가 10%를 넘어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취업으로 퇴소하는 사례는 연간 1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경기도의회가 성인이 된 장애인이 거주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은 20대 젊은 의원입니다. 유호준 의원은 장애인 가족으로 시설 거주에 불가피한 측면을 인정하지만 시설에 있는 장애인이 탈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시설 밖에 선택할 수밖에 없게 만든 제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택지를 넓혀주자. 시설이 아니라 탈시설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선택지를 주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맥락에서 이 조례의 의미는 여러분이 탈시설을 선택했을 때 경기도에서 이런 지원을 하고 책임지겠습니다.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요구해온 지원주택 조례도 상임위에 상정돼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과 함께 의료, 취업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지원주택 조례를 우선 처리하고 이후 탈시설 조례 제정 준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지원주택과 탈시설 조례가 모두 제정될 경우 경기도는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인 근거를 모두 갖추게 됩니다. BTV 뉴스 박일국입니다. 이번엔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장애인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이들은 차이를 인정하고 기회를 주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주하영 기자입니다. 도서관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미술 작품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화려하고 장난스럽기도 한 독특한 작품이 눈길을 끕니다. 꿈을 그려봄, 장애인 보호시설과 직업재활센터의 장애인이 내건 작품입니다. 작품들이 수준이 꽤 높아요. 그래서 다들 이게 장애인 친구들이 그렸다고요? 하고 놀라시는 경우도 많고요. 또 색감 자체가 화려하고 예쁘다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도 한참 구경하시고 좋아하세요. 발달장애인 신희빈 씨는 이번 전시에 참여한 작가 중 한 명입니다. 시간이 날 때는 친구와 작품 활동을 하고 평소에는 바리스타 일을 하는 직장인입니다. 비장애인과 장애인은 사실 다른 게 없는데 장애인 되게 안 좋은 시선으로 보는 것보다 다 같은 시선으로 봐줬으면 좋겠어요. 신 씨와 같이 직업재활센터에는 일을 하며 짬짬이 작품 활동을 하는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일에 집중하는 모습이 비장애인과 다를 바 없습니다. 공정이 다소 까다로운 현수막의 마무리 작업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장애인 관련 종사자는 비장애인이 차별 없는 시선으로 장애인을 봐준다면 이들이 좀 더 성장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좋아하고 싫어하고 무언가의 특성은 그 개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특성을 저희가 좀 더 존중하고 비장애인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장애인을 대할 때 작은 도움이 되고자 커피 전문점에 장애인 작품을 전시한 곳도 있습니다. 테이크아웃 음료 컵홀더에도 장애인 작품이 장식돼 있습니다. 비장애인 작품과 차이를 느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장애인들은 차별의 시선만 걷어낸다면 정신적, 육체적 차이가 있을 뿐 다를 바 없다고 말합니다. 모든 장애인들이 다 차별대우 받지 않는 세상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BTV 뉴스 주하영입니다. 지난 16일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정확히 9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안산 화랑유원지엔 특별법에 따라 추모 교육시설 건립이 추진 중인데요. 당초 참사 10주기인 내년에 완공을 목표로 했지만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이재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9주기 기억식이 열린 안산 화랑유원지. 행사장 앞에서 자유대한호국단이라는 보수단체가 집회를 열고 세월호 추모시설 건립을 반대한다는 현수막과 피켓을 들었습니다. 확성기를 이용해 기억식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생명안전공원을 낙골당이라 폄훼했습니다. 너 이따위로 행동하라고 너네 안산 시민들에게 안산 시민들 돈 받아줬냐? 너 사람들 만났을 때 화랑유원지에 세월호 낙골당 건립 절대 안 된다고 얘기했다면서. 보수단체들은 유가족들이 희생된 아이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기억식에 참석한 시민들과 언쟁을 벌이기도 했는데 이민근 안산시장은 추도사에서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슬픔을 이겨내고 더 나은 미래, 더 안전한 안산을 만드는 일에 함께 중지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4.16 생명안전공원 선포식은 2년 전인 7주기 기억식에서 진행됐습니다. 국제 설계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작품도 공개됐습니다. 그러나 기본 설계에 대한 총 사업비 협의 등 행정 절차가 늦어지고 물가 상승에 따른 인건비와 자재비 증가로 설계 변경까지 하게 되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러는 사이 갈등은 계속 커지고 있는 겁니다. 유가족들은 9년이 지난 이날까지
아이들이 고향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며 조속한 착공을 부탁했습니다. 진즉에 고향으로 돌아왔어야 될 우리 아이들이 타지에서 떠돌며 고향을 못하고 있는 이 현실입니다. 국가와 안산시와 특별법을 만든 국회는 합심해서 반드시 올해 안에 착공을 하고 계획대로 생명안전공원이 건립되기를 그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차질 없는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족, 친구들과 함께 뛰놀고 공부하던 소중한 추억이 담긴 이곳 안산 화랑유원지가 그날의 아픔과 교훈을 함께 기억하고 시민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정부는 안산시당 관계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가 되는 내년에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단원고등학교 250명의 학생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기획재정부와 안산시의 협의가 빠르게 진행되면 4.16 생명안전공원은 올해 말에 공사에 들어가 2026년 상반기에 준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이혼율은 53%로 집계됐습니다. 혼인한 부부 2쌍 가운데 1쌍은 이혼을 했다는 건데요. 이에 따른 한부모 가정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아빠 혼자 아이를 키우는 가정도 늘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자 가정의 현실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여 년 동안 세 자녀를 홀로 키워온 한 아빠의 이야기를 이재호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수원시 정자동에 살고 있는 박원규 씨. 전 부인과 이혼한 지난 2012년부터 세 자녀를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10여 년간 박 씨를 힘들게 한 건 역시 경제적 문제. 세 아이를 돌보며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8시 반, 40분, 50분까지 막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면 아빠가 먼저 나가잖아요. 애들보다. 그러면 애들이 제대로 못 가죠. 애들이 좀 일찍 오잖아요. 일찍 오고 늦게 오고 막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오면은 밥을 못 먹잖아요. 또 안 차려주면. 그러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정상적인 직장 생활은 좀 제가 선택이 좀 어렵죠.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본인 소유의 집도 없고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었지만 중형차 한 대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애들도 있다 보니까 또 어리다 보니까 차가 좀 많이 필요해요. 차 없이는 또 불편하고 그래서 그 차가 하나 있다는 이유로 다른 건 없어도 차가 하나 있다는 이유로 안 되더라고요, 지원이. 그나마 도움을 줬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부턴 어깨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요리와 청소, 빨래 등 모든 집안일이 서툴렀지만 물어볼 곳도 도움을 요청할 곳도 없었습니다. 몇 년 동안은 할머니가 계셨으니까 할머니가 좀 하셨죠. 예.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별세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했죠. 아무래도 여자가 하는 일을 남자가 해야 되니까 조금은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런 건 감수하고 살아야죠. 사회생활과 점점 멀어져 가는 것도 박 씨를 힘들게 했습니다. 아이들 챙기며 경제활동을 하고 집안일까지 하다 보니 친구를 만나거나 취미생활을 하는 건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외롭다는 생각을 넘어 고립감을 느끼기도 했지만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는 모습에 보람을 느끼며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다 케어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어려우니까 그럴 만한 여유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외로울 인간이라는 게 사람이 그렇지 않을 때가 없지 않고 있겠죠. 10여 년간 엄마 역할까지 하며 세 자녀 양육에 전념한 박원규 씨. 홀로 자녀를 키우는 아빠들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박 씨는 부자 가정에 맞는 현실적인 지원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다른 분들도 그렇지만 잘 파악하셔가지고 차량이 하나 있다고 해서
뭐 그런 게 조그만 게 있다고 해서 지원을 안 된다 뭐 이렇게 너무 단절하는 것은 좀 생각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지호입니다. 38만 3,632. 지난 2021년 기준으로 도내 한부모 가구 수입니다. 이 가운데 모자 가구는 28만 6천여 가구, 부자 가구는 9만 7천여 가구입니다. 한부모 가구 4곳 가운데 한 곳은 아빠가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건데요. 전국적으로도 이른바 싱글데디, 부자 가구의 비율이 25%를 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사회적인 인식이나 지원은 아직까지도 모자 가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복지시설을 들 수 있는데요. 도내에 공개된 한부모 시설은 10곳입니다. 미혼모와 아이들을 위한 시설 8곳, 일반 모자가족 복지시설 2곳으로 여기에 부자가족이 쓸 수 있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부자가족 복지시설은 3곳뿐인데요. 이 가운데 한 곳이 인천에 있어 다녀왔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아이들이 책을 읽고 공부할 수 있는 공간, 방과 후 교실도 마련이 돼 있고요. 또 가족별로 머물 수 있는 공간, 일반 주택 가정과 같은 공간이 있습니다. 이외에 식당이라든지 놀이공간, 모임 공간도 마련돼 있습니다. 주거부터 교육과 돌봄을 함께 할 수 있는 장소인 건데요. 하지만 이 시설에 머물 수 있는 최대 기간은 5년. 또 다른 시설로 연계가 가능한 모자 가족에 비해 지원이 적은 편입니다. 전국 복지시설 현황 자료를 보면 모자와 부자 가족 모두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기본 생활 지원 시설에서 5년까지 거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 수에서 각각 42곳과 2곳으로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이 시설에서 나오게 되면 모자 가족의 경우 자립생활 지원 시설이라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자 가족의 경우 이 선택지가 전국에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때문에 시설 거주 기간을 늘려달라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3년 계시고 그다음에 연장을 2번 하면 5년까지는 기거하실 수 있으셔요. 기간을 좀 연장해서 뭐 7년 혹은 그 이상이라도 그렇게 해서 여기서 완전 자립하실 수 있도록 자립해서 나가실 수 있도록 그런 바람들을 많이 말씀하시고 경기도 내 한부모 610명에게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을 받은 경험을 물은 자료입니다. 여성의 경우 28.7%가 현재 지원을 받고 있다고 답했고요. 남성의 경우 그의 절반 수준인 11.4%가 받고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반면 남성의 경우엔 아예 제도를 알지 못했다는 응답이 26.2%로 여성의 경우보다 10% 가까이 높았습니다. 부자 가족에 대한 지원이 덜한 이유엔 맘카페를 비롯한 커뮤니티나 소통 창구가 아빠들의 경우엔 익숙하지 않기 때문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남성의 경우 시선, 낙인에 대한 우려가 더 큰 편이라고 전문가는 말합니다. 아빠들, 사실은 남성들이 이렇게 뭐 한부모도 그렇고 1인 가구도 그렇고 이렇게 낙인 찍는다고 이름표 붙이고 꼬리표 다는 걸 굉장히 거부감을 많이 가지더라고요. 근데 남성들이 전체적으로 뭐 육아 정보라든지 살림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출처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한부모 시설 입소나 지원 정책에서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큰 걸림돌입니다. 아빠들의 경우 한부모가 되기 전부터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건데요. 이에 대해 전문가는 정책이 소득이 아닌 자녀의 성장 주기를 중심으로 남성의 특성 또한 고려한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또 자녀가 크는 거에 따라서 뭐 교육비라든지 이런 지원의 규모가 또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시기 자녀의 어떤 발달 주기에 맞춰서 지원을 하는 게 사실 제일 필요하고요. 정보라든지 도움을 이렇게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지원들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근데 이거는 꼭 한부모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남성의 돌봄권 차원에서 최근 정부는 법을 개정하고 가정폭력 등으로 집을 나온 한부모 긴급시설을 이제는 아빠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달라지고 있는 인구 구성과 결혼, 이혼에 대한 인식에 더해 이제는 점점 정책도 변화해 가야 할 시점입니다. BTV 뉴스 김효수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같은 한부모 가정인데도 아빠가 키우냐 엄마가 키우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칫 차별 논란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상황인데요. 한부모 가정 정책의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 수원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소속 김동은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역 주민들과 이제 소통을 많이 하시다 보면은 당연히 이제 한부모 가정과도 이제 이렇게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 기사에서 다룬 그런 그 이제 아버지가 아이들을 키우는 부자 가정도 이제 종종 방문하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네. 이분들은 좀 주로 어떤 어려움들을 좀 호소하고 계시는지요? 네. 한부모 가정 같은 경우는 공통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자 가정에 비해 부자 가정 같은 경우는 엄마와 아이들의 정서적 관계가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아버지 같은 경우들이 이제 밖에서 아이들 위해서 경제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엄마와 할 수 있는 유대적, 정서적 관계를 누릴 수 없는 부분이 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뭐 경제적인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부자 가정 같은 경우에는 좀 정서적 지원도 좀 많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국가나 이제 지방자치에서 부자 가정에 대한 엄마를 대신할 수 있는 부분, 제도적이나 정책적인 부분이 필요한데 아이들이 커가면서 필요한 엄마의 정서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커서 그거는 이제 국가 지방자치에서 제도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수원시에도 이제 한부모 가족들을 위한 그런 여러 지원 방안들이 있다고 제가 지원 대책들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좀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몇 가지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원시에도 한부모 가정 지원법 법령에 의거해서 아이들 양육비나 생활비, 교재비 이런 부분들 지원할 수 있는데 수원시 자체적으로는 이제 한부모 가정 고3 학생들 위해서 자립 두드림 통장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이가 3만 원을 저금하면 수원시에서 3만 원을 1년 동안 이제 최고 지원해서 최고 36만 원을 아이들이 자립할 수 있게끔 지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인이 3만 원을 이제 저금을 해도 두 배의 이제 효과를 좀 거둘 수 있는 그런 이제 자립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키울 수 있게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번에 저희도 취재를 해보니까 경기 지역 한부모 가정의 4분의 1 정도가 지금 이제 아빠가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자 가정으로 이렇게 지금 나타났는데요. 이제 이 부자 가정들이 이렇게 좀 많아지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어떤 복지 시설은 지금 도내에 단 한 곳도 없다는 게 이제 좀 저희 취재 결과 이제 알게 됐거든요. 좀 모자 가정의 이 한부모 지원 정책이 좀 치우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앞으로 좀 어떻게 개선돼야 한다고 좀 보시는지요? 네, 맞습니다. 경기도도 우리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을 저도 알고 있고 수원시도 모자 가정이 한 2,000명 그리고 이제 부자 가정이 한 5분의 1 수준에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 시설이 두 군데가 이제 여성 모자 가정을 위한 시설이 있기 때문에 부자 가정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이나 제도적인 부분이 너무 부족한 부분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수원시도 마찬가지로 경기도도 마찬가지지만 이 부자 가정이 더 위기 가구라고 생각하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자 가정에서 할 수 없는 아이들한테 엄마들을 받을 수 없는 정서적인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시설이 됐든 제도가 됐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모자 가정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도에서도 보면은 임시로 좀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있고 또 이제 자립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시설들도 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지금 없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이제 의원님께서는 부자 가정 같은 경우는 정서적인 지원까지도 좀 필요하다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모자 가정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가 너무 잘 돼 있어요. 제도적으로도 너무 잘 돼 있어서 어머니들끼리 네트워크가 구성이 돼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잘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부자 가정 같은 경우는 아버지의 특성상 경제 활동에 치우치다 보니까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그런 네트워크가 구성도 되어 있지 않고 지자체나 정부에서 그런 시설조차 상담소까지도 구비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이제 한부모 지원의 어떤 조건이 좀 까다롭다 보니까 이 지원을 받기가 좀 너무 어렵다. 이제 이런 좀 지적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우리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모든 한부모 가정에서 이제 느끼는 부분이 이제 소득 인정액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 사항이 많이 있던 것 같아요. 저도 이걸 보면서 저 또한도 이 분야의 전문가라고 생각하지만도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그분들이 가장 애로사항이 소득 인정 기준에 미치지만 차량을 갖고 있을 때 해당 사항이 안 된다는 부분이 가장 큽니다. 그 부분이 우리가 이제 2000cc 미만의 자동차나 10년 이상의 자동차를 갖고 있을 때는 해당이 안 되는데 그 사항이 해당이 됐을 때는 500만 원 미만의
차량을 구입했을 때 이제 소득으로 들어와서 인정이 되는 부분이 커서 지금 현재 우리 자동차가 원자재도 늘어나고 중고차 가격도 늘어났잖아요. 저는 이 부분이 자동차를 별개로 소득으로 100% 인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전체 소득을 잡고 그거를 급여와 전체 소득으로 해서 소득 인정액을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좀 뭐 실제로 소득도 별로 이제 좀 낮으시고 그리고 이제 뭐 자가 주택이나 이런 게 없으신 분들도 차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준이 넘어가면은 네, 맞습니다. 지원을 못 받는 상황인 예, 거예요. 그런 현실이 좀 크고 그런 뭐 차량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그 기준에 있어서 경차를 타고 다니거나 오래된 차를 타야 된다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그 아이들도 똑같은 생활에서 똑같은 엄마와 아빠들이 운전하는 차량을 탔을 때 그런 차량 가격을 굳이 별건으로 차량 가격의 이 기준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해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전체적인 소득을 잡고 급여 수준과 합산해서 소득 인정액을 좀 다시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아무쪼록 좀 우리 그 한봉호 지원 정책이 현실에 맞게 좀 조속히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기 지역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000여 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했는데 무려 30%가 폐질환 의심 소견을 받았는데요. 급식실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일국 기자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도내 학교급식 종사자 13,000여 명 중 5년 이상 근무하거나 55세 이상인 12,000여 명에 대해 건강검진을 실시한 결과 31%, 무려 3,800여 명이 폐질환 의심 소견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즉시 정밀 검진이나 조직 검사가 필요한 폐암 의심 소견은 120여 명으로 100명 중 1명이고 나머지 3,600여 명은 결절 이상 등의 소견으로 6개월 내에서 1년 내에 추적 검사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급식 종사자의 폐암 문제를 집중 제기해온 노조 측은 기름을 이용한 대용량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조리 흉이 원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튀김이라든지 구이라든지 볶음을 할 때 그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 기름이 타면서 그 조리 흉이라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발생하고 이것이 이제 폐에 흡착돼 가지고 암세포까지 발전하는 거로 이렇게. 노조 측은 확진자에 대한 산재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비한 급식실 설비 개선과 근무자 확충이 시급하다는 겁니다. 국회 강득구 의원실에 따르면 도내에서 퇴직한 학교급식 종사자의 67%는 계약기간이나 정년을 채우지 않은 의원 면직이고 이 중 36%는 근무 6개월 내의 퇴직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규 채용도 10% 미달을 기록해 130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장기적으로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이라든지 대안이 있지 않아서 그게 지금 가장 이제 문제가 돼서 그걸 꼭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노조 측은 교육청의 대책 촉구와 함께 근무자의 폐암 진단 여부와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한편 현재 경기 지역 학교급식 종사자 1명이 담당하고 있는 학생 수는 130명 수준으로 66명인 공공기관 평균은 물론이고 88명인 군대에 비해서도 크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BTV 뉴스 박일국입니다. 경기 서남권에선 대학병원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고대 안산병원이 외연을 확정하고 있는 가운데 중앙대학교 병원이 광명역 인근에 문을 열었고 서울대와 한양대도 시흥과 안산에 대학병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85년에 개원한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입니다. 100개의 병상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900병상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현재 미래의학관을 8층에서 11층으로 증축하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병원 북쪽에는 220년 규모의 지하 주차장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제20대 병원장으로 취임한 권수영 원장은 향후 신관 및 교육연구동 신축으로 이어지는 중장기 마스터 플랜의 시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2028년 고려대 의과대학 설립 100주년을 앞두고
안산병원의 마스터 플랜을 가시화시켜 이른바 고려대학교 안산 캠퍼스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지금 이어지는 공사 후속으로 될 신관 및 교육 연구동 신축이 이루어져야 되고 현재 공사는 그 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대 안산병원은 경기 서남권의 유일한 대학병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약 700병상 규모의 중앙대학교 광명병원이 KTX 광명역 인근에 문을 열었습니다. 여기에다 시흥시 백옷 신도시에는 800병상 규모의 서울대학교 병원 건립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근 공사 발주 입찰에 단 한 곳의 건설사도 참여하지 않아 유찰이 됐는데 건립 계획은 유효합니다. 안산시 사동에 위치한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혁신파크 부지에도 대학병원 설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민근 안산시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안산시와 한양대가 협약을 맺고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한양대도 이제 총장님이 새로 이제 3월달에 바뀌었잖아요. 네, 거기에 보면은 뭐 총장님 공약상에도 그런 내용이 좀 있고. 3기 신도시 등 개발의 호재가 많은 경기 서남권에서 대학병원들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 의왕시는 문화예술회관이 없는 도내 몇 안 되는 지자체입니다. 지난 2006년부터 건립이 추진됐지만 수십 년째 답보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르면 올해 말부터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예솔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의왕 왕곡동 굴다리 아래를 개조해 만든 왕립 입합 아트홀이 문을 열었습니다. 63석 규모의 공연장과 쉼터가 마련돼 있어 예술인들의 작업 공간이자 공연장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의왕시에 이 같은 공연장이 왕립 입합 아트홀 하나가 전부라는 겁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문화예술 전용 전시 및 공연장이 없는 곳은 의왕시와 양평군이 유일합니다. 과거 2006년 시는 고천동 부지를 매입해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추진해왔지만 민간 투자 사업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각종 행정 절차에 가로막혀 수십 년째 답보 상태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말 의왕시는 본격적으로 문화예술회관 건립 공사를 재추진했고 빠르면 올해 말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소규모다 보니까 조금 어느 정도의 공연이 이루어지기에는 좀 부족한 시설이 있고 이번에 중앙투자심사를 21년도에 통과를 하고 22년도 7월에 설계 공모를 통해 이제 설계 용역을 추진하면서 25년 하반기에 이제 공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문화예술회관에는 각각 700석과 200석 규모의 공연장 2곳이 만들어질 예정이며 지하를 활용한 갤러리도 조성될 예정입니다. 예산은 약 600억 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화예술회관이 향후 의왕시의 문화활동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 수도권 오피스텔 분양 실적이 최근 10년 중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분기 수도권 오피스텔 분양 실적은 779가구로 지난해 20% 수준에 그쳤습니다. 매매가도 0.27% 하락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파트 중심의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면서 오피스텔의 인기가 식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올해로 27회째를 맞는 세계 한인 경제인 대회가 오는 10월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수원시는 경기도 세계 한인 무역협회와 업무 협약을 맺고 제27차 세계 한인 경제인 대회를 공동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67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인 기업인 1000여 명이 참석할 이번 대회에선 해외 판로 개척과 지자체 투자 관련 논의, 해외 취업 설명회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최근 평택 고덕 신도시에 자작나무 숲이 조성됐습니다. 한 시민의 기증을 통해 조성된 건데 그 사연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투병 중인 아내의 쾌유를 빌고 있는 주인공을 주하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평택시 고덕 신도시에 조성된 자작나무 숲. 철쭉과 억새 등 다양한 꽃과 수목 중 줄을 이루는 건 7에서 10년생 정도의 자작나무입니다. 평택시는 기업과 단체,
시민 기증으로 숲을 조성하는데 이곳 자작나무 숲에는 특별한 사연이 담겼습니다. 이종영 녹색평택 그린 트러스트 회장은 지난 2월 뇌출혈로 쓰러져 의식이 없는 아내의 쾌유를 빌며 자작나무를 기증했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 특별히 잘해준 것이 없어 자작나무의 꽃말로 아내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꽃말은 당신을 기다립니다. 쓰러졌을 때 뭐 지가 특별히 할 일이 없더라고요. 봄에 그 새로운 잎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항상 기뻐했고, 그래서 이왕이면 정원을 만들 때 처가 기증하는 형식으로 해서. 이 회장이 기증한 것은 이번 자작나무 숲만은 아닙니다. 지난 2019년부터 평택시와 그린 트러스트 회원들과 함께 시내 곳곳에 숲을 조성해 왔습니다. 정부나 지자체 소유 땅을 평택시가 제공하면 여기에 도심 숲을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한 것입니다. 이 회장이 자신의 사연을 알리게 된 이유도 있습니다.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해 산이 적은 평택 도심 곳곳에 정원 문화가 정착되고 미세먼지 없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길 희망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알리는 거를 기피하다가 이제는 같이 공유를 하고 그렇게 힘을 합하다 보면 지역에 더 튼튼한 디딤돌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 이 회장 같은 시민사회단체와 기업의 참여로 지금까지 평택시에서 조성한 도심숲은 통복천 바람의 숲길 등 평택 남부 19곳, 앞으로 평택 북부 15곳과 서부 6곳 등의 도심숲을 더 확대해 분양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평택은 녹색 도시를 향해서 앞으로도 계속 나갈 것이고 저희 시 혼자 해서는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한데, 평택시는 시민 기증으로 더 많은 도심숲이 조성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주아영입니다. 우리 지역의 우수한 상권을 찾아가보는 으라차차 지역경제 시간입니다. 물가 고공행진에 금리 인상 등이 겹치면서 요즘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잠잠해졌지만 지역경제 회복이 더딘 이유인데요. 오늘은 수원의 핫플레이스로 꼽히는 신동 카페 거리를 찾아가 불황을 이겨내고 있는 상인들을 만나봤습니다. 저는 지금 수원 영통구에 있는 신동 카페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6, 7년 전부터 카페와 음식점이 들어선 이곳은 수원을 대표하는 핫플레이스로 성장했는데요. 코로나19와 고물가 등 여러 악재 속에서도 불황을 이겨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원천리천을 따라 조성된 신동 수변공원입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다양한 꽃을 만날 수 있는 이곳은 다른 지역에서도 찾는 수원의 명소로 꼽힙니다. 신동 카페 거리는 수변공원과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수변공원의 산책로를 걷고 카페 거리에 들르는 건 나들이 코스로 큰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여기 근방에 꽃도 많고 되게 조성이 잘 돼 있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관리를 되게 철저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카페도 되게 감성 있게 요즘에 인스타 약간 감성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해서 잘 꾸며져 있는 것 같아서 자주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접근성이 좋다는 것도 신동 카페 거리의 장점입니다. 수인분당선 메탄 권선역에서 걸어서 10분 이내 거리인데다 인근 공영주차장 3곳도 낮에는 무료로 개방해 주차 걱정도 없습니다. 카페도 많고 다양한 맛집도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까워서 지하철 타고도 쉽게 올 수 있는 것 같아요. 훌륭한 입지 조건에 상인들의 노력이 더해지니 신동 카페 거리는 급성장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카페와 음식점이 모여있는 곳에 불과했던 걸 상인들이 SNS를 통해 카페 거리로 홍보했고 지금은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유명세에 힘입어 더 많은 맛집들이 들어서자 알아서 사람들이 찾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광고는 하지 않고 인스타그램으로만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신동 카페 거리로 이제 연관 검색어를 많이 검색하시는 것 같아서 해시태그로 많이 그 신동 카페 거리를 추가해서 게시물 올려주시면 많이들 오시는 것 같아요. 지금도 상인들은 신동 카페 거리를 알리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또 새로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상권에 속한 점포들 또 홍보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홍보해주고 방송도 해주고 하니까 당연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지역사회의 노력도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신동 주민들은 깨끗한 카페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매주 당번을 정해 거리 청소를 하고 있고 가게엔 음식물 쓰레기통과 분리수거함을 보급해 쓰레기가 쌓이는 일을 막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나오셔갖고 도움을 주시고 하다 보니까 아주 깨끗한 거리로 많이 발전하고 있다고 봅니다. 카페 거리로 유명해진 데다 거리 환경도 깨끗해지자 신동으로 이사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제가 여기 7년째 살고 있는데 전에보다는 인구가 엄청 많이 늘었고 집들도 내놓으면은 금방금방 나가요. 대기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신동 카페 거리의 성공은 좋은 입지 조건에 상인과 지역사회의 노력이 더해진 결과물이었습니다. 수원의 핫플레이스로 성장한 신동 카페 거리가 지역 상권을 대표하는 성공 모델로 자리 잡길 기대합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 안전교육. 오늘은 심장이 멈춘 환자를 만났을 때 생명을 구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동심장 충격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자동심장 충격기는 심정지 환자의 심장을 분석해 우리의 심장이 다시 뛸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인데요. 자동심장 충격기는 이렇습니다. 안에 가슴 패드, 그리고 충격 버튼, 전원 버튼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먼저 충격기의 뚜껑을 열어서 전원을 눌러줘서 켜면 되는데 짧게 누르는 것이 아니라 길게 눌러서 전원을 켜주시고요. 패드를 부착합니다. 패드를 부착하는데 패드의 위치를 아무데나 붙이는 게 아니라 정해진 위치에 붙이셔야 합니다. 하나는 오른쪽 쇄골 아래 하나, 그리고 왼쪽 유두 아래 중간 겨드랑이 선에 하나 부착을 해주시고요. 근데 패드의 위치가 잘 모르시겠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패드 위에 부착 위치가 그려져 있으니 부착 위치를 확인하고 붙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패드의 연결선을 충격기에 연결합니다. 환자로부터 떨어지세요. 심장 리듬을 분석합니다. 멘트가 나오면 위에 환자의 심장만 분석할 수 있도록 접촉 금지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필요합니다. 충격이 필요하다는 음성 멘트가 나오면 충전주 멘트에 바로 가슴 아파. 환자로부터 떨어지세요. 접촉 금지 멘트가 나오면 환자의 심장에만 충격이 가할 수 있도록 접촉 금지 다시 한번 확인하신 뒤 반짝이는 충격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충격 버튼을 누르고 다시 한번 즉시 심폐소생술. 네, 이렇게 기계가 2분마다 한 번씩 다시 제대로 반복을 하면서 기계의 음성 지시에 따라 사용하시면 됩니다. 어떠신가요? 어려우신가요? 네, 그렇지 않아요. 충격기에 전원만 키면 음성 안내에 따라 모두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으니까 응급 상황에 여러분 모두 대비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경기소방재난본부의 이재현입니다. 자동심장 충격기는 AED 또는 제세동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2017년부터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쓰기 위해 자동심장 충격기로 통일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1년 아파트에서 일하던 70대 경비원이 근무 중 갑자기 쓰러져 집을 나섰던 한 주민이 발견하고 즉시 119와 영상통화를 하며 관리소 직원들과 함께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 충격기를 사용하여 생명을 구한 사례도 있습니다. 21년도 질병관리청 급성심장정지조사에 따르면 급성심정지 환자는 한 해 3만 명 이상 발생했고 이는 10만 명당 약 64명의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인다고 합니다. 2022년도 한국소비자원에서 실시한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심폐소생술 방법을 알고 있는 학생에 비해 자동심장 충격기 사용법을 알고 있는 학생은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자동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면 심폐소생술만 했을 때보다 3배 이상 소생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심정지 환자의 소생률이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동심장 충격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학,
그리고 선박과 열차를 포함해 500가구 이상의 아파트와 다중이용 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우리 동네 자동심장 충격기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우리 동네 자동심장 충격기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응급의료 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해 자동심장 충격기 위치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모바일이나 인터넷 접속하셔서 자동심장 충격기 찾기 메뉴로 들어가서 주소 검색을 하시면 반경 1에서 2km 이내에 있는 자동심장 충격기의 설치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자동심장 충격기 사용법 꼭 알아두시고 응급 상황에 대비하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BTV 경기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